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퓰리처상 수상으로 유명해진 총균수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오랜 친구인 얄리의 질문으로 책의 첫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유전학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어떤 차이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총균수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문화는 상대성을 띠지만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문명은 그 발전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이후 빠르게 발전한 서구 문명은 특정 인종이 우월하고 어떤 인종은 열등하다는 인종차별주의와 우생학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노예제나 대학살과 같은 비극의 바탕이 되기도 했죠.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보기에 서양인의 민족적 우월성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유기니에서 연구를 하며 알게 된 유기니 사람들은 오히려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지능이 높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서양인들이 유기니의 촌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우왕좌왕 허둥댈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인종 우월주의가 싹을 틀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 또 그의 오랜 친구에게 올바른 답을 주기 위해 장장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세계에서 거의 가장 먼저 석기의 날을 갈아서 사용하고 세계 최초로 손잡이가 있는 돌도끼를 만들었으며 비교적 빨리 배를 탔다는 사실은 서양인들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1000년 전까지만 해도 북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유라시아 문명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죠.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양인의 유전적 우월성이 아니라면 무엇이 서구 문명의 발전을 더 앞당기게 했을까요? 먼저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 요소들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세를 들고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죠. 1532년 벌어진 카아마르카 전투에서 169명의 스페인군이 8만 명의 잉카군을 꺾고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은 사건.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에 상륙한 이래로 백인들이 가져온 병균으로 인해 인디언의 인구가 95%가량 줄어든 사건 등 세계 역사의 흐름의 변화를 가져온 굵직한 사건들에서 이 세 가지가 주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서구 문명이 승기를 잡고 주도권을 쥐게 되었던 현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총균수에 모두 완전한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 서양인들은 총기를 먼저 갖게 되었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없는 치명적인 균을 보유하게 되었고 쇠를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다시 필요하니까요. 그에 대한 해답, 그러니까 이제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서구 문명이 빠른 발전을 이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농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던 인간들이 농경과 함께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집단과 규율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자유시간이 확보되면서 발명의 기회가 증가하고 잉여 생산물이 쌓여 지배계급이 탄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의 소지도 함께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중앙집권적 계급 조직도 자연히 필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농경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농업을 돕기 위해서 식량의 비축이라는 의미로 가축화한 동물들이 보유하고 있던 세균과 바이러스는 점차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책 126페이지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복 전쟁에서 말해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인데 각각 돌연 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 동물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병원균에 제일 먼저 희생되었지만 사람들은 곧 새로운 질병에 대하여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면역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찍이 그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당장의 유행병이 돌기 시작하여 심한 경우 전체 인구가 99%까지 몰살되기도 했다. 이렇게 가축에 기원한 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병이 돌고 나면 당장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만 이후 살아남은 인간에게는 이런 병들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됩니다. 특정 전염병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비슷한 질병에 노출된 적 없는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됩니다. 결국
농경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훨씬 더 빨리 농경 생활이 정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찾은 답은 지리적 특수성이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에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의 종수가 많았고 작물화해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대형 야생 포유류가 13,000년 전에 대부분 멸종하여 가축화할 수 있는 후보군 자체가 많지 않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식도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농경 문화가 발달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던 셈이죠. 유라시아 대륙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에 반해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의 세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위도를 공유하면서 동서방향으로 이어진 지형은 같은 계절과 날씨를 공유하기에 문명의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방향으로의 교역은 기후의 차이로 인해 기술의 교환이 쉽게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과 같이 고원지대로 둘러싸인 지형이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바다로 고립된 지역은 문명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서구의 문명이 빠른 발전을 이룬 것은 서양인들의 우월성 덕분이 아니라 지리적, 지형적, 환경적 이점으로 인한 이른 농경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비슷하게 농경 생활도 일찍 시작한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앞서 나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이죠. 한때는 세계의 문명을 주도했던 중국이 쇠퇴하게 된 이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역시 환경적 차이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안선과 지형으로 인해 단 한 번도 완전히 통일된 적이 없는 유럽에 비해 중국은 통일된 국가의 형태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해오면서 혁신의 기회를 점차 잃어버렸습니다. 책 608페이지와 604페이지에서 유럽과 중국을 비교한 내용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의 지리적 분할 상태는 서로 경쟁하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독립 소국과 혁신의 중심지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어떤 국가가 특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가 그 일을 했고, 따라서 이웃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정복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장애물들은 정치적 통일을 막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의 전파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처럼 유럽 전역의 유통망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폭군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조정은 해외 항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따금씩 중단을 결정했다. 14세기에는 정교한 수력 방적기의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물러났고 세계의 시계 제작 기술을 선도하고 있던 기계식 시계를 파기 또는 사실상 전폐해버렸으며 15세기 말 이후에는 기계장치나 기술 전반에 걸쳐 후퇴하게 되었다. 통일의 이 같은 잠재적 해로움은 현대 중국에서도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휩쓴 문화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 문을 닫았던 것이다. 즉, 유럽이 여러 국가들로 분열된 상태로 경쟁을 거듭하며 발전을 하는 동안 중국은 거대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를 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총균세는 유명한 만큼 비판도 많이 받는 책입니다. 몇 가지 비판의 예를 찾아보면 남북 축으로의 교역이 더 어렵다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 에티오피아 및 뉴기니와 같은 지역에서도 일찍이 농경이 시작되었다.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유럽 문화가 우수함을 주장하고 있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지적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 문화의 우수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서 각 국가의 환경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고 문화가 아닌 문명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국가별 평균 IQ 점수, 그러니까 평균 지능 수준의 차이를 국가별 우열성의 근거로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능 검사들이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능검사 결과 역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능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실제로 열등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거나 오르려는 국가들은 문명 발생지에 기원한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인프라부터 문화, 다양한 경제적 여건들에서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서구 문명의 발전과 전파 경로에서 벗어나 있던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특이하거나 위대했던 개인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우구스투스, 석가, 예수, 레닌, 마르틴 루터, 히틀러와 같은 인물들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책청 균수의 내용 잘 정리가 되셨나요?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 저는 섬책방지기 목원이었습니다.